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참고해 볼 인물,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의 주인공인데요. 바로 서양 철학의 거대한 산맥,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 와, 정말 그의 사상이 얼마나 방대하고 또 오랫동안 서구 지성계를 지배했는지 이게 실감이 나더라고요. 거의 2000년간은 그의 말에 뭐랄까 토를 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았다고 하죠. 네, 맞습니다. 물리학부터 생물학, 윤리학, 정치학, 논리학에 심지어 문학 비평까지 거의 손대지 않은 분야가 없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 곳곳에서도 지적하듯이 오늘날 우리가 보기엔 이게 맞다고 싶은 그런 명백한 오류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네네. 예를 들면 여성의 치아수가 남성보다 적다거나 뇌는 그냥 혈액을 식히는 냉각장치일 뿐이다. 이런 주장 같은 것들이죠. 맞아요. 저도 자료 보면서 그 부분에서 좀 많이 놀랐습니다. 아니, 그 완벽해 보이는 체계 속에 그런 오류들이 숨어 있었다니. 그래서 이번 탐구의 목표가 바로 이 지점인 것 같습니다. 당신이 공유해 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해서 아리스토텔레스의 핵심 사상이 대체 무엇인지, 또 왜 그토록 중요하게 여겨졌는지, 그리고 그의 그 놀라운 통찰과 또 때로는 명백한 한계점들, 이런 것들이 오늘날 당신에게 어떤 생각거리를 던져주는지 이걸 좀 함께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앞서 잠깐 언급했지만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오류들, 이게 꽤 흥미로운데요. 특히 당신이 밑줄 그어놓으신 부분 보니까 무거운 물체가 가벼운 물체보다 더 빨리 떨어진다고 생각했다는 점이요. 근데 그의 방법론이 관찰을 중시했다는 걸 생각하면 이거 좀 의아하지 않나요? 바로 그 지점이 중요합니다. 그는 분명 경험주의적인 접근을 강조했죠. 하지만 당시에는 정밀한 실험이나 측정이라는 게 어려웠고 또 때로는 그가 가지고 있던 어떤 이론적인 틀이나 당시 사회의 편견 같은 것들이 관찰을 좀 왜곡하기도 했습니다. 아, 편견이요? 네. 예를 들어 여성이나 노예에 대한 관점은 그 당시 사회의 편견을 거의 그대로 반영했다고 볼 수 있죠. 하지만 중요한 건 그가 단순히 신화나 전설에 기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을 체계적으로 관찰하고 이성적으로 분석하려 시도했다는 것. 그 자체가 혁신이었던 거죠. 시도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다. 그렇죠. 그리고 그의 관찰이 정확했을 때 예를 들어 돌고래나 고래가 물고기가 아니라 포유류라는 사실을 간파한 것처럼요. 그 통찰력은 정말 시대를 앞서 나갔습니다. 이건 그냥 앉아서 생각만 한 게 아니라 직접 막 해부하고 관찰했기에 가능했던 그런 결과죠. 와, 그렇군요. 스승인 플라톤과는 확실히 다른 길을 걸었네요. 당신의 자료 중 하나가 이 둘의 차이를 이데아 세계 대 현실 세계 이렇게 요약했던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정말 발 딛고 있는 이 세계 자체에 집중했던 거네요. 정확합니다. 플라톤이 우리 눈에 보이는 현상, 그 너머의 완벽하고 영원한 이데아를 진짜 실제라고 본 반면에 아리스토텔레스는 그 개별 사물들, 바로 우리가 경험하는 이 구체적인 현실 세계, 이게 탐구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리케온이라는 학교를 세우고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에도 나오듯이 동식물 표본 수집하고 해부학 연구하고 심지어 158개나 되는 그리스 도시국가들의 헌법을 비교 분석하는 등등 이런 방대한 경험적 자료를 모으고 분류하는 데 아주 힘썼습니다. 158개요? 와, 대단하네요. 네. 물론 현대과학의 기준에는 당연히 못 미치죠. 하지만 이론은 현실 관찰에 뿌리 박혀야 한다는 그의 핵심 원칙. 이게 이후 모든 경험과학 발전의 토대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세상을 관찰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 자체에 대한 도구를 만들었다는 점도 당신의 자료에서 강조되고 있더라고요. 바로 논리학이죠. 3단 논법. 모든 사람은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이 틀을 처음으로 체계화한 사람이 바로 아리스토텔레스라고요. 네, 사실상 논리학이라는 학문 분야를 창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단순히 주장의 타당성, 이걸 넘어서서 인간의 이성적 사유가 작동하는 어떤 보편적인 형식 또는 구조를 밝히려고 했어요. 3단 논법의 핵심은 그 내용이 무엇이든 간에 그 형식이 타당하면 결론도 타당하다는 걸 보여준 거죠. 아, 형식의 중요성. 그렇죠. 물론 그의 논리학만으로는 모든 종류의 추론,
가령 A는 B보다 크고 B는 C보다 크다. 따라서 A는 C보다 크다. 이런 관계적 추론이나 현대 규호 논리학의 복잡성까지 다 다룰 수는 없었지만요. 그래도 그의 작업은 2000년 넘게 서양 학문의 기초 논리 훈련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논리뿐만 아니라 설득의 기술, 그러니까 수사학, 레토릭에 대한 분석도 아주 흥미로웠습니다. 당신의 메모에도 이 부분이 눈에 띄던데요. 에토스, 파토스, 로고스, 화자의 신뢰성, 청중의 감정, 논리적 주장. 이 세 가지 요소가 오늘날 프레젠테이션이나 마케팅에서도 그대로 쓰인다는 점이 참 놀라웠어요. 그렇죠. 아리스토텔레스는 수사학을 그냥 말을 번지르르하게 하는 기술, 이게 아니라 주어진 상황에서 가능한 모든 설득의 수단을 발견하는 능력으로 정의했습니다. 그는 설득이라는 게 청중하고 상황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고 봤어요. 법정 연설, 정치 연설, 기념 연설, 이런 각기 다른 목적과 청중에 맞춰서 에토스, 파토스, 로고스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조합하고 활용할 것인가, 이걸 체계적으로 분석한 최초의 인물이죠. 와, 최초로 분석을. 네, 이 틀은 지금도 설득 커뮤니케이션에서는 기본 중에 기본으로 여겨집니다. 이렇게 생각의 도구들을 정비하고 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좀 더 근본적인 질문으로 나아간 것 같아요. 당신의 자료 중 철학 개론서 부분에서 강조된 형이상학 메타피직스인데요. 존재란 무엇인가? 이 질문 말입니다. 그는 실체, substance라는 개념을 아주 중요하게 다뤘다고요. 네, 형이상학은 말 그대로 자연학 피직스 다음에 오는 탐구입니다. 즉, 경험 세계 너머의 근본 원리를 탐구하는 분야죠. 아리스토텔레스에게 가장 근본적인 존재는 개별적인 사물들, 즉 실체였습니다. 예를 들어 이 특정한 책상은 실체인 거죠. 아, 이 책상 자체가요? 네. 반면에 나무로 된 이라거나 갈색인 같은 성질, 혹은 흔들리는 같은 상태는 이 책상이라는 실체에 의존해서만 존재할 수 있는 것들이죠. 플라톤과는 달리 그는 이런 개별 실체들이야말로 진짜 세상의 기본 단위라고 본 겁니다. 그리고 이 실체들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잠재성, 포텐셜리티과 현실태, 액추얼리티 개념을 도입했다는 부분도 인상 깊었습니다. 씨앗이 나무가 되는 것처럼 말이죠. 설명하기 위해 모든 사물이 진료와 형상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봤습니다. 진료는 가능태, 즉 잠재성의 상태이고요. 형상은 이 잠재성이 실현된 상태, 즉 현실태입니다. 진료와 형상, 잠재성과 현실태. 네, 씨앗은 떡갈나무가 될 잠재성, 형상을 가지고 있고 떡갈나무는 그 잠재성이 현실화된 상태인 거죠. 청동이 조각상으로 변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변화란 건 진료는 그대로 있으면서 형상이 잠재성에서 현실태로 이행하는 과정이다. 이런 설명입니다. 이 형상진료 구분이나 잠재성 현실태 개념은 오늘날의 과학, 특히 물질의 근본을 다루는 물리학과는 좀 다른 시각이긴 한데요. 당신의 자료 중 하나가 지적했듯이 사물이란 무엇인가, 기능이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다루는 현대 철학, 특히 마음 철학의 기능주의 같은 분야에서 여전히 그의 아이디어가 참조되고 있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사물을 이해하는 또 다른 중요한 틀로 제시한 것이 바로 4가지 원인입니다.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에서도 꽤 비중 있게 다루고 있던데요. 어떤 것을 완전히 이해하려면 이 4가지 측면에서 질문을 던져야 한다는 겁니다. 네, 그 부분이 좀 독특하게 느껴졌어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원인과는 좀 다른 것 같던데요. 전문가님, 이 4가지 원인에 대해 좀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첫째는 진료 원인입니다. 즉, 그것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는가. 예를 들면 조각사의 청동. 둘째는 형상 원인, 그것의 형태나 본질은 무엇인가. 조각상의 디자인이나 형태. 셋째는 작용 원인입니다. 무엇이 그것을 만들거나 변화를 시작시켰는가. 조각가의 활동. 이게 오늘날 우리가 보통 원인이라고 부르는 것과 가장 가깝죠. 작용 원인이 우리가 생각하는 원인이군요. 네, 비슷하죠. 그리고 마지막 4번째가 당신의 자료에서도 가장 논쟁적으로 다뤄지는 부분 같아요. 바로 목적 원인, 즉 텔로스죠. 네, 텔로스요. 정확합니다. 텔로스는 그 사물이나 현상이 존재하는 목적이나 기능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망치의 목적은 못을 박는 것이고 집의 목적은 주거를 제공하는 것이죠.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목적이 인간이 만든 인공물뿐만 아니라 자연물에도 내재되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연물에도요. 네, 도토리가 존재하는 목적은 떡갈나무가 되는 것이고 심장이 존재하는 목적은 피를 순환시키는 것이다. 이런 식이죠. 즉, 자연 전체가 어떤 목적을 향해 움직인다는 목적론적 세계관입니다. 바로 이 목적론적 세계관 때문에 아리스토텔레스가 후대 과학자들에게 많은 비판을 받았다고 나오더군요. 갈릴레오나 뉴턴 이후의 근대 과학은 자연현상을 목적으로 설명하는 대신에 수학적인 법칙으로 설명하려고 했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은 당신의 자료 중 생물학 관련 글에서 지적하듯이 생물학 분야에서는 여전히 이 목적이나 기능에 대한 질문이 필수적이라는 겁니다. 눈의 기능은 무엇인가? 심장은 왜 뛰는가? 이런 질문이요. 그렇죠. 다윈의 진화론이 목적 없이도 자연 선택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복잡한 기능, 예를 들어 시각 같은 게 발달할 수 있음을 설명했지만 여전히 생명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구조나 행동이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지 묻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장이 피를 순환시키기 위해 존재한다고 말하는 것처럼 기능적 설명은 생물학에서 빼놓을 수가 없죠. 아, 그렇군요. 네.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 자체는 폐기되었지만 그가 던진 왜, why라는 질문의 한 측면, 즉 기능과 목적에 대한 탐구는 여전히 생물학에서 강력하게 살아남아 있는 셈입니다.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 중 그 철학, 과학 논쟁 부분을 보면 이 점이 잘 드러나죠. 자, 그럼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의 또 다른 거대한 기둥, 바로 윤리학과 정치학으로 넘어가 볼까요? 당신의 자료들 중 상당수가 이 부분을 다루고 있던데요.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고 묻는다면 그의 대답은 에우다이모니아를 추구하는 삶이라고요? 네, 에우다이모니아. 이게 흔히 행복으로 번역되지만 단순히 기분 좋은 상태라기보다는 인간으로서 잘 살고 기능하는 것, 혹은 훌륭하게 살아가는 삶, 인간적 번영에 더 가깝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에게 고유한 기능이 바로 이성을 사용하는 능력이라고 보았고, 따라서 에우다이모니아는 이성적 능력을 탁월하게 발휘하며 사는 삶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리고 이 탁월함을 나타내는 말이 바로 덕, virtue, 아레테입니다. 그 덕이라는 것이 단순히 착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중용, 민, 메소테스를 찾는 능력과 관련이 있다는 설명이 흥미로웠습니다. 용기가 무모함과 비겁함 사이의 중용인 것처럼요. 맞습니다. 도덕적 덕은 감정이나 행동에서 지나침, 엑세스와 모자람, 디피션시라는 양극단을 피하고 각 상황에 가장 적절한 중간 지점, 즉 중용을 찾는 능력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중용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산술적 중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개별 상황과 개인의 능력에 따라 달라지는 상대적인 것이고, 이걸 제대로 파악하고 실천하기 위해서는 실천적 지혜, 프로네시스라는 지적 능력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실천적 지혜요? 네.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고 무엇이 올바른 행동인지 판단하는 능력인 셈이죠. 그리고 당신의 자료에서 반복적으로 강조된 것처럼 이 덕은 이론만 알아서는 안 되고 꾸준한 습관을 통해 형성되는 성품이라고 했죠. 네. 아리스토텔레스는 우리가 덕 있는 행동을 의식적으로 반복하고 실천함으로써 점차 덕 있는 성품을 형성하게 된다고 봤습니다. 마치 악기 연주나 운동 기술을 연습을 통해 익히듯이 좋은 행동을 습관화하면 나중에는 그것이 자연스러워지고 그 자체로 즐거움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아, 습관의 중요성. 네, 좋은 삶은 결국 좋은 습관의 결과라는 통찰입니다. 또한 그는 좋은 삶을 위해 좋은 친구 관계, 필리아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서로의 좋은 점을 알아보고 격려하며 함께 좋은 활동을 하는 관계, 이게 진정한 우정이라고 보았죠. 개인의 좋은 삶을 넘어서 그는 인간은 본성적으로 정치적 동물, 준 폴리티콘이라고 선언하며 공동체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요. 이 부분은 당신의 자료 중 정치 철학 섹션에서 주요하게 다뤄지고 있었습니다. 개인의 에우다이모니아는 좋은 공동체, 즉 폴리스 안에서만 실현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에게 폴리스는 단순히 생존을 위한 집단이 아니라 시민들이 좋은 삶, 즉 덕 있는 삶을 함께 추구하고 실현하는 공동체였습니다. 따라서 정치의 궁극적인 목적은 단지 법과 질서를 유지하는 것을 넘어서서 시민들이 각자의 잠재력을 발휘하고 덕을 함양해서 에우다이모니아에 이를 수 있도록 돕는 데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군주정, 귀족정, 민주정 등 다양한 정치 체제를 분석하고 장단점을 논했는데요.
현실적으로는 극단적인 빈민 통치, 그러니까 민주정의 타락이나 부자 통치인 과도정을 피하고 다양한 계층의 이익을 조화시키는 혼합정, 퀄리티, 특히 좀 안정적인 중산층이 주도하는 정체가 비교적 바람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자료들에서도 날카롭게 지적하듯이 그의 윤리학과 정치학에는 오늘날 우리 다 받아들이기 어려운 심각한 한계점들이 있습니다. 덕을 갖추고 정치에 참여할 자격이 있는 시민을 사실상 재산과 여가를 가진 그리스 성인 남성으로 제한했다는 점, 그리고 여성과 노예에 대한 그의 명백한 차별적 관점들, 이건 비판을 피하기 어렵죠. 네, 그 점은 분명히 지적해야 합니다. 여성은 본성적으로 남성보다 열등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노예의 본성을 가졌다는 그의 주장은 당시의 뿌리 깊은 편견을 반영한 것으로 오늘날의 보편적 인권 사상과는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이건 그의 철학을 평가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어두운 측면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체 속에서 개인의 좋은 삶을 고민하고 덕성함양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또 실천적 지혜와 중용의 가치를 제시한 그의 통찰은 여전히 유효한 부분이 많습니다. 네, 그런 면도 있군요. 현대의 공동체주의 철학이라든지 덕윤리학의 부활, 그리고 아마티아 센이나 마사누스바움의 역량접근법, Capabilities Approach 같은 것들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아이디어의 일정 부분 빚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의 한계를 비판적으로 인식하면서도 그가 던진 질문의 깊이와 통찰의 가치를 재발견하려는 시도가 계속되는 이유죠. 오늘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통해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이 거대한 세계를 함께 탐험해 보았는데요. 와, 2300년도 더 된 인물의 생각이 여전히 이렇게 생생하게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또 어떤 면에서는 놀라울 정도로 현대적인 문제의식과 연결된다는 점이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의 과학적 설명 중 상당수는 폐기되었고 그의 사회적 관점에는 받아들일 수 없는 편견이 담겨 있지만 그가 철학의 중심에 놓았던 근본적인 질문들이 있잖아요. 존재란 무엇인가? 변화는 어떻게 일어나는가? 알미란 무엇인가? 좋은 삶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는 어떻게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야 하는가? 이런 질문들은 여전히 우리의 삶과 맞닿아 있습니다. 그의 철학은 어떤 완성된 정답을 제시한다기보다는 우리 스스로 생각하고 탐구하도록 끊임없이 자극하는 강력한 출발점을 제공하는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그의 오류들조차 우리가 무엇을 더 깊이 생각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어떤 반면교사가 되기도 하고요.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이 아리스토텔레스에 대한 당신의 지적 여정에 작은 보탬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워낙 방대한 사상가이다 보니 오늘 다루지 못한 흥미로운 주제들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의 자료 말미에 짧게 언급된 그의 시학, 포에틱스에서 이야기하는 비극의 카타르시스. 이건 과연 무엇을 의미했을까요? 단순히 슬픈 이야기를 보고 감정을 해소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연민과 공포를 통해 감정이 정화되고 어떤 지적인 깨달음에 이르는 더 복잡한 과정일까요? 이런 질문을 시작으로 당신만의 더 깊은 탐구를 이어가 보시는 건 어떨까요? 저희는 다음번에 또 다른 흥미로운 자료들과 함께 다시 찾아뵙겠습니다.